네루, 세계사 필력, 1931년 1월 5일, 7일, 1. 역사의 기훈. 언젠가 나는 너에게 역사에 관한 연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유유히 그러나 확실히 진보해 왔는지, 최초의 단순한 동물이 어떻게 더욱 복잡하고 진화된 동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동물이 나타나 지능의 힘으로 다른 동물들을 거꾸로 때리고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선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협력 또는 협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우리의 이상은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나는 인간이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발전했다는 것이 역사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때때로 광범위한 역사를 바라다 보면 그 이상이 크게 진보했다든지 혹은 우리가 정말로 문명인이 되거나 발전했다고 믿기가 어렵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협동정신이 결여된 경우를 볼 수 있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압박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으며 또 남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진보하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뒤떨어지고 불완전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각 있고 분별 있는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워 익히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할까? 우리들은 때때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시대보다 훨씬 뛰어나고 교양도 깊으며 문명이란 면에서도 뛰어났던 시대에 대하여 읽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역사란 도대체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모든 점에서 지금보다 뛰어났던 찬란한 과거를 갖고 있었다. 많은 나라들, 즉 인도, 이집트, 중국, 그리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역시 과거에 훌륭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거의 쇠퇴하여 몰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사실도 우리의 용기를 꺾지는 못한다. 세계는 큰 무대란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가 일시에 흥하고 망한 것도 크게 보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역사란 변화를 기록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과거에 변화가 조금밖에 없었다면 역사 또한 조금밖에 쓸 수 없을 테지. 우리는 대개 학교나 대학에서 역사를 그리 깊이 배우지는 않는다. 내가 제대로 역사를 읽게 된 것은 대학을 나온 후였다. 다행히 감옥에 갇힌 덕분에 나는 모자라는 지식을 보충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자세히 살펴보자. 지도를 펴고 커다란 아시아 대륙에 조그만 유럽이 붙어 있는 것을 보려무나 그것은 마치 아시아에서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니? 역사를 읽어보면 장구한 세월 동안 아시아가 훨씬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은 커다란 파도가 밀어닥치듯 몇 번이나 유럽을 정복한 적이 있다. 그들은 유럽을 휩쓸고 다녔으며 유럽의 문화의 빛을 전파했다. 아리아인, 스키타인, 훈족, 아랍인, 몽골인, 트루크인, 그들은 저마다 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아시아는 이 민족들을 마치 메뚜기 떼를 낳듯이 잇따라 키워냈다. 사실 유럽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식민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현대 유럽의 많은 민족은 아시아에서 침입한 자들의 후손이다. 아시아는 지도 전체에 걸쳐 크고 육중한 거인처럼 내 활개를 펴고 드러누워 있지만 유럽은 왜소하다. 그러나 아시아가 크기 때문에 위대하다거나 유럽이 보잘것없다는 말은 아니다. 크기란 사람이나 국가의 위대함을 재는 데 있어 가장 뒤떨어지는 기준이란다. 유럽이 대륙 가운데서도 제일 작아도 위대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찬란한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나라들은 발명이나 발견을 통하여 인간의 문명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발전시켰으며 수백만에 달하는 인간의 생활을 안락하게 해준 위대한 과학자들을 낳았다. 또한 이 나라들은 위대한 작가, 사상가, 미술가, 음악가, 그리고 활동적인 인물들을 배출했다. 그러므로 유럽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위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자칫 유럽이 바라는 광채에 눈이 멀어 과거를 잊기 쉽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크게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사상적 지도자, 즉 여러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을 낳은 곳이 바로 아시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큰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힌두교는 인도에서 창시되었다. 힌두교의 자매 종교이자 지금 중국, 일본, 미얀마, 티베트, 그리고 신론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유태교나 기독교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비롯되었으니 역시 아시아의 종교다. 조로아스터교, 즉 배화교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에서 시작되었고, 너도 알다시피 이슬람교의 예언자 마호메트는 아리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크리슈나, 스카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중국의 대철학자인 공자, 노자 등 아시아에서 태어난 대사상가들의 이름을 들자면 책 몇 페이지가 금방 메워질 것이다. 아시아의 위대한 활동적인 인물들의 이름도 결코 이것보다 적지 않다. 또한 나는 다른 많은 방면에서 우리의 이 노시안 대륙이 지난날 얼마나 위대하고 활기에 넘치고 있었는지를 내게 보여줄 수 있다. 어쩌면 이렇게 시대가 변했단 말이냐. 그러나 시대는 우리 눈앞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역사는 때때로 급박함과 폭발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몇 세기에 걸쳐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그 변화가 어지러울 정도다. 이 노시안 대륙은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소생하고 있다. 세계의 눈길은 아시아로 쏠리고 있다. 아시아가 위대한 역할을 떠맡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1931년 1월 9일 이 고대 문명의 발생. 3000년 전의 고대 세계로 눈길을 돌려보자. 고대 문명은 이집트,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지금은 이라크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방, 중국, 인도, 그리고 그리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는 아마 이 중에서는 조금 늦게 발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문명을 연대로 보자면 자매 관계에 있는 이집트, 중국, 그리고 이라크의 문명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조차 이 문명들에 비하면 동생뿔에 해당된다. 이 고대 문명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크노소스는 지금은 찾아볼 길이 없다. 벌써 3000년 전에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오랜 문명은 수천 년 동안이나 찬란한 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거대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신전 같은 유적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나일강은 유유히 흐르며 다른 나라들처럼 남녀노소가 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과 옛 문명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라크와 페르시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번성했다가 잇따라 연기처럼 사라졌는가. 그중 가장 연대가 오랜 것만 꼽아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칼데아가 있다. 그 밖에도 바빌론과 니네베 등의 커다란 도시들이 있었다. 구약 성서는 이곳 주민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훗날 역시 이 고대 문명을 꽃 피운 땅에 다른 제국들이 흥하고 망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도시 바그다드도 여기에 있었다. 제국의 흥망은 무상하여 아무리 권세 있는 제왕도 세계의 무대에서 아주 잠시만 자신들의 모습을 뽐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문명만은 계속 남아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라크와 페르시아의 고대 문명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사라졌다. 고대 그리스는 분명히 위대했다. 사람들은 지금도 놀라운 눈길로 영광에 가득 찬 역사를 읽는다. 우리는 그 대리석 조각을 우러러보고 감동을 받으며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문학의 단편들을 읽어보면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유럽이 어떤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다. 유럽이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서 받은 영향은 그토록 깊은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그렇게 빛나던 그리스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고대 문명은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다른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리하여 지금 그리스는 유럽의 동남부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이집트, 크노소스, 이라크, 그리스 이 나라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그 오랜 문명 그리고 바빌론과 니네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 고대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다른 두 문명, 즉 중국과 인도 문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제국들이 잇따라 흥하고 망했다. 대규모적인 침략과 파괴, 약탈이 계속되어 왔다. 수백 년 동안 왕조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는 다시 새로운 왕조로 바뀌었다. 다른 곳에서처럼 중국과 인도에서도 이러한 흥망성쇠가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빼고는 어디서도 문명이 진정으로 지속된 곳은 없었다. 많은 변란과 전쟁과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에서는 고대 문명이 후대에까지 면면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두 나라 모두 고대에 비하면 한결같이 전락하여 고대의 문명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두터운 먼지나 오물 속에 묻혀버린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지금도 존속되고 있으며 고대 인도 문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도인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제 세계에는 새로운 상황들이 조성되었다. 기선과 철도와 큰 공장이 세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껏 변모해왔듯이 앞으로 인도의 모습도 바뀔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여명기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장구한 인도의 문화와 문명을 생각하면 흥미로우며 아주 경이롭다. 1931년 1월 10일, 11일 3.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이번 편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유럽을 간단히 살펴보자. 오랫동안 유럽은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을 가리켜왔다. 당시의 유럽 북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민족들이 볼 때 야만스러운 미개 부족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유럽 문명의 시초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이집트는 물론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만 그리스와 크노소스가 발전을 시작한 최초의 국가였다. 그 후 아리안족이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확산되어 그리스와 그 근방의 나라들을 침입하였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인으로 알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 아리안교의 그리스인이다. 그들은 그리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곳에서 번영하고 있던 크노소스 문명에서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크노소스 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동시에 크노소스 문명과 그 주위의 문명들을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문명을 세웠다. 먼 옛날에는 인도 아리아인이나 그리스 아리아인은 모두 거칠고 촌스러웠지만 용감한 전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감한 그들은 자신들보다 온순하고 개화된 여러 민족을 파괴하여 흡수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크노소스는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멸망하고 새로운 그리스인이 그리스와 주변 이를때의 여러 섬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배로 소아시아 서해안과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 그리고 남부 프랑스까지 진출하였다. 프랑스의 마르세유는 그들이 세운 도시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들보다 훨씬 이전에 페니키아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페니키아인은 무역을 위해 멀리까지 항해했던 소아시아의 위대한 항해 민족이었다는 사실은 너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야만족이 살고 있던 영국에까지 진출하였는데 그 무렵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백길은 상당히 위험했을 것이다. 그리스 본토에서는 유명한 여러 도시들이 발달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등이 그것이다. 옛날의 그리스인 또는 헬레네인이라고 불렀다. 트로이는 두 편의 유명한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속에서 예찬되고 있다. 이 두 서사시에 대해서는 너도 조금은 알고 있을 테지. 그것들은 장님이었던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아드에는 파리스가 아름다운 헬렌을 자기 나라인 트로이로 데리고 도망가고 그리스의 왕과 장수들이 그녀를 빼앗아오기 위해 트로이 성을 포위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다.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의 다른 이름인 율리시즈가 트로이 성 포위 전쟁에서 돌아와 방랑하던 이야기다.
이 트로이라는 작은 도시는 소아시아의 해변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도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오랜 세월 속에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천재 시인 호메로스는 그것을 불멸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리스인들은 커다란 왕국이나 제국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도시 국가를 좋아하였다. 말하자면 각 도시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다. 그 도시는 작은 공화국이며 중심에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식량을 공급하였다. 너도 잘 알겠지만 공화국에는 왕이 없단다.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왕이 없이 부유한 시민들이 다스렸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발언권이 전혀 혹은 거의 없었다. 참정권이 없는 노예가 많이 있었고 여자들에게도 역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이 시민 자격을 가지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부 한 곳에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정부 아래 있는 큰 국가가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여 왕국이든 공화국이든 커다란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독립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쉴 새 없이 서로 싸웠다. 그들 사이에는 격렬한 경쟁이 있었고 때로는 그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도시 국가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공통점도 많았다. 그들은 공통된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는 여러 신과 여신을 믿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신화가 있었다. 그들은 미를 숭배하였다. 지금도 그들이 대리석이나 돌에 새긴 조각이 드러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들이다. 그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해 놀이나 경기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스에서는 이 경기들이 올림피아에서 수시로 열려 그리스의 온 민족은 이때만 되면 거기에 모여들었다. 너는 지금도 올림픽 경기가 열린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명칭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경기에서 따온 것으로서 여러 나라끼리 경쟁하는 선수권 대회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흩어져 살다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함께 모이는가 하면 서로 자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외부에서 침입 위험이 닥쳐올 때 곧 하나로 단결하여 막아냈다. 페르시아가 침입했을 때가 그랬다.